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AI 코딩 도우미 활용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요즘 업계에서는 개발자들이 AI로 생산성을 10배는 높일 거다 이런 기대가 크잖아요. 근데 막상 써보면 이게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AI 코딩 도우미 써보셨거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좀 더 잘 쓸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AI 코딩 도우미의 진짜 모습, 강점과 약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최적의 활용 전략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AI가 만능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코드를 갑자기 지워버린다거나, 논리적인 버그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LLM 자체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요. 이게 특정 작업에서 막 무한 루프에 빠지거나 계속 의미 없는 테스트만 반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생산성을 크게 해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도구들이 가진 가능성만큼이나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출발점이죠. 아, 그렇군요. 한계를 아는 것.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자료들 보니까 몇 가지 핵심 전략이 나오던데 첫 번째가 바로 프롬프트 작성 능력 향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I한테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기술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좋은 코드 만드는 걸 넘어서 어설프게 프롬프트를 쓰면 보안 취약점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 메타 프롬프팅, 프롬프트 체이닝 이런 기법들도 있고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백슬래시 시큐리티 연구를 보면요. 정말 간단하게 쓴 프롬프트 때문에 주요 LLM들이 보안에 아주 취약한 코드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프롬프트라는 게 단순히 기능만 잘 돌아가는 코드를 넘어 결국엔 안전한 코드를 만드는 첫걸음인 셈이죠. 와, 프롬프트 하나에 보안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 인간의 역할 유지, 이게 강조되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블루업 치마 보고서를 보니까 놀랍게도 AI를 제일 많이 쓰는 개발자보다 오히려 적당히 활용하는 개발자 성과가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재밌는 결과죠. 그러니까 AI한테 코드 작성이나 검증 같은 걸 맡기더라도 프로젝트 설계라든지 최종 결정 이런 핵심적인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균형이 중요해요. 그죠. 그 소나의 해리 왕이라는 분이 예측한 미의 워크플로우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인간이 먼저 정의하고 그다음에 AI가 개발하고 또 AI가 검증한 뒤에 마지막 최종 승인은 인간이 한다. 이런 그림을 제시했어요. 결국 여기서 핵심은 AI를 어떤 보조도구로 활용하되 인간의 전문성이나 비판적인 사고는 여전히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정의, AI 개발, AI 검증, 인간 승인. 뭔가 명확하네요. 자, 프롬프트 작성 능력, 그리고 인간 역할 유지. 이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겠죠. 바로 어떤 AI 도구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자료에서도 이걸 꽤 강조하던데 모든 작업에 뭐 제일 비싸고 강력한 모델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정확도, 속도, 비용 이 사이에서 이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료에 언급된 걸 보면 엔트로프의 클로드 3포인트 사니엣 같은 모델은 코딩이나 보안 쪽에 좀 더 강점이 있고 또 오픈 AI 모델은 방대한 일반 지식 면에서 강하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복잡한 작업인데 저렴한 도구를 쓴다거나 반대로 아주 단순한 작업인데 너무 강력한 모델을 쓰는 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레이어드 시스템에 케빈 스위브라는 분이 만든 평가 매트릭스 같은 것도 있던데 이런 것처럼 여러 측면, 뭐 기술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우리 팀 워크플로우에 잘 맞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업에 맞는 도구 선택. 이것도 전략이군요. 좀 더 구체적인 팁들도 있었어요. 작은 단위로 반복적인 프로그래밍과 테스트를 해라. 그러니까 한 번에 막 큰 코드 덩어리를 만들게 하지 말고 잘게 쪼개서 생성하고 바로바로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네, 특히 그 기존 코드를 고치는 작업 있잖아요. 리팩토링. 이런 데는 AI가 좀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리팩토링에는 약할 수 있다. 왜 그렇죠? AI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큰 그림, 그 구조를 좀 놓치고 되게 세부적인
작은 최적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니콤의 체리티 메이저스라는 분이 강조한 것처럼 개발자 본인이 이게 뭐 하는 코드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를 AI가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냥 배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긴 내가 모르는 코드를 배포할 순 없죠. 그리고 흔적 남기기 전략도 재밌었어요. 영어로는 leave breadcrumbs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마크다운 파일 같은 데다가 계획을 미리 쭉 적어두거나 아니면 코드 안에 주석으로 AI야, 여기는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지침을 남기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AI랑 같이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맥락 컨텍스트를 잘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내부 데이터나 관련 문서들을 LLM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코크로치 랩스의 스펜서 킴볼이라는 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소스 코드나 설계 문서가 다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 기반 회사들이 AI 활용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AI가 참고할 자료가 많으니까요. 오, 맥락 제공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얘기 같은데, 테스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I가 아무리 코드를 잘 짜줘도 결국 최종 품질이랑 보안 책임은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AI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테스트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AI가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또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코드 리뷰나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배포 자동화 같이 개발 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을 AI가 자동화해주면 전체 개발 속도를 더 높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AI로 생긴 문제를 AI로 해결한다. 재밌네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AI 코딩 도우미는 분명히 잘 쓰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걸 뭐 맹신하게 보다는 그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좀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트너 예측을 보면 2028년까지 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75%가 AI 코딩 도우미를 사용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75%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도구를 그냥 사용하는 걸 넘어서 이 새로운 기술들이랑 어떻게 하면 가장 생산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또 실험해보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개발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란 역할의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 코딩 업무는 줄어들고 어쩌면 AI와 함께 더 창의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역할로 진화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